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줄었지만 회장 후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오늘 우리 증시도 반등을 좀 보여준 것 같죠? 네,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젠슨 황이 계속 지금까지 이제 감가상각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6년이 아니라 6년 써도 계속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서 감가상각 이슈를 조금 더 무마시켜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은 더 급등하고 있는 듯합니다. 저희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를 좀 없앴었는데 그 기대까지도 좀 올라오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믿는 거는 젠슨 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믿고 있었던 네. 젠슨 왕이 믿음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엔비디아 실적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일단 뭐 증시 반응으로 보면 좀 한숨 돌리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이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한숨을 돌리게 한 건지 AI 버블 우려까지 불식시키게 된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AI 버블을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 엔비디아 CEO 한마디를 가지고 따져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워낙 엔비디아가 GPU 시장을 독점하고 또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돼버려가지고 아마 지난주 이번 주 미국 증시가 경계심을 가지고 좀 흔들렸던 것 같은데 좀 명확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국 증시는 10월 말을 기준으로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미국은 철저하게 경기 확장과 또 기업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펀더멘탈을 가지고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상승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한 가지 산을 넘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사실 시장에서도 예상치보다 잘 나올 거라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아마 높게 잡았죠.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의 관전 포인트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런 매출액을 비롯한 숫자보다는 아마 내년도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GPU 판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11월 달에 미국이 중국의 고유 관세 유예 만료했는데 이를 앞서서 또 1년 정도 연장해 준 흐름을 보면 아마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GPU 제품 충분히 수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블랙엘 자체로는 판매가 어렵고 블랙엘 아키텍처 기반의 GPU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6000D B40이라는 모델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엔비디아 주가를 볼 때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어차피 내년도까지 엔비디아 실적은 계속 예상보다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동에서도 주문을 그러니까 팔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랑 젠슨 황이랑 같이 TV 토론회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아키텍처 전체를 판다 자기네는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까지 더 팔면 진짜 엔비디아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실제로 엔비디아는 리스크가 없는 건가요? 엔비디아요? 리스크라기보다는 네. 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AI 시스템의 구형 목적이 올해부터 추론용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이 달라집니다.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전적으로 고사양, 고비용이 드는 엔비디아 GPU를 굳이 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AMD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문형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관련된 기업들 주가 상승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전적으로 AI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만 관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집중도가 올해부터는 좀 분산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뭐 리스크라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장이 엔비디아만 계속 보는 시장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주문형 반도체를 하고 있는 AMD 그리고 인텔 같은 기업들이 아마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실적에서 분명히 좋은 실적들을 확인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유동성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은 일단 나왔고 그럼 지금 현재 달러 유동성 상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달러 유동성이요. 잘 너무 풀리고 질문이 있어요. 훅 갔나요? 네, 잘 풀리고 있고. 사실 지금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는 유동성 장세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을 놓고 봤을 때 봐야 되는 주요 국가들이 이제 미국과 유럽,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 정도로 해서 글로벌 유동성 추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기 이전부터 해당국의 유동성 관련된 지표들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부가 이에 따른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제 미국의 유동성은 더 증가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월 이후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아마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 해줄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유동성 장세라는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더 떠받치는데 훨씬 더 긍정적인 작용이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이 달러와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신 게 아마 최근에 이제 미국의 단기 뭐 자금 시장의 경색을 놓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12월 달에 QT를 또 종료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재무부가 그 재정 적자라는 부분들을 단기간에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단기채를 많이 좀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시장이 좀 경색되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연속적일지 여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연속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월 말 그리고 분기 말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자금 시장의 어떤 유동성 한쪽에서 이제 자금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이 좀 약간 모자라는 그런 계절적인 특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상황이라 보고 있고 앞으로도 미국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연준 최근에 뭐 12월 달에 금리 인하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연준은 올해 최소 25pp 정도는 더 인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9월 FOMC에서 연준의 올해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을 보면 올해 3.6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고민하는 거는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시장이 더 한화할까 그 걱정을 하거든요. 좋은 걱정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아마 오늘 밤에 미국의 9월 고용지표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더 인하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들 금리 인하 힘들지 않아 이쪽으로 좀 가고 있었던 상황이지 않나요? 근데 금리 인하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명백히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던 이유는 9월 초 발표됐던 8월 고용지표, 특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이게 22,000명 증가했는데 이 숫자를 보시면 안 되고요. 3개월 평균 고용 추세를 봐야 돼요. 근데 8, 7, 6 이 3개월 평균 수치 자체가 29,000명 증가로 나타났죠. 근데 팬데믹 이후를 놓고 본다고 하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의 고용 추세는 12만 명 전후에서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9월 초 발표된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고용 추세가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고용지표 부진이 계속 이뤄진다라고 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게 데이터가 없어. 이거 고용지표도 안 나오는 걸로 대충 발표가 됐잖아요. 이번에는. 10월 그래서 고용. 10월 거 안 나오면서 결국은 FOMC 그냥 숫자 없이 지나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깜깜이어서 우린 안 할래. 뭐 이런 느낌으로 연준 위원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아까 보여준 확률처럼 갑자기 동결로 다 움직였는데 근데 네. 해고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왠지 나빠지는 것 같은데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다 같이 이렇게 금리를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건지로 다 같이 움직였을까? 그리고 실제로 단기 금리도 저렇지만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잖아요. 더 장단기 금리 차가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또 회사채들 너무 많이 발행해서 그래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동성 경색돼서 그렇기도 해. 뭐 아까 말씀하신 단기 이제 연말 맞춰져서 또 자금 맞춰야 되니까 자금 부족해, 유동성 부족해. 그래서 결국은 뭐 연준은 금리 내릴 거야.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다 갑자기 딱 일주일 만에 저렇게 다 절로 가버렸어요.
오른쪽으로 유지하는 걸로. 그럼 저게 시장이 좀 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말씀 잘해주셨어요. 일주일 만에 저렇게 갔죠. 일주일이 안 돼서 또 바뀔 수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CME 페이보치 툴에 나오는 저런 항류값은 시간마다 바뀌기 때문에 사실 참고용 자료일 뿐이지 저게 저대로 연준이 통화 정책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저것만 봐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 네. 같은 경우 이제 네. 트레이딩을 하면 저런 네. 걸 볼 때 네. 실제로 잘못되게 시장이 저게 반영을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채권을 빨리 사야 되는 거잖아요. 금리가 내려가야 되니까 지금 시장을 잘못 판단하고 시장 가격이니까 저기 나온 건 지금 원래는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인하를 안 하는 걸로 프라이싱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네. 저평가잖아요. 네. 그럼 빨리 사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자산별 수익률을 보면 네. 아무리 이제 채권에 좋은 환경이 마련된다라고 하더라도 자산 선호도는 채권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그래도 주식 주식.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앞으로도 높아질 앞으로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통계 얘기 좀 드릴게요. 뭐 노동부의 공식 통계는 발표가 안 됐지만 셧다운 기간이라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민간 고용 통계는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ADP 민간 고용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것도 3개월 평균 누적으로 보면 3만 명 증가예요. 상당히 저조하죠.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노동 편차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연초 이후로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10월 달에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고용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시카고 연은도 실업률을 발표해요. 그래서 실업률을 보면 고일보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또 많이 보는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것도 이제 계속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봐야 돼요. 근데 5주 연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민간 고용 통계가 9월달 기간 동안에 다 안 좋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트렌드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거고 10월 뭐 고용지표 발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저도 발표가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발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월 민간 고용 통계 계속 나오거든요. 연준 위원들이 그런 통계들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보면서 본인들이 이제 결과값을 낼 때 어느 정도 다 고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민간 노동 통계를 본다라고 하면 올해 연준은 최소 25pp 정도는 충분히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참고로 연준 통화 정책은 항상 그 3월, 6월, 9월, 12월에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 갖고 했었어요. 참고로 제가 9월 FMC 이전에 올해 75pp 인하한다라고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6월에 수정 경제 전망 테이블을 보면요. 그때 레인지 하단이 3.6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올해 75pp 인하를 열어뒀던 상황이고 그 전체적 조건은 이제 고용지표 관련된 지표들이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근데 실제적으로 75pp 올해 인하한다라고 9월 FMC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의 레인지 하단을 보면 기존 값이 3.6인데 이게 2.9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은 맘만 먹으면 올해 100bp도 인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물리적인 기간을 보면 그거는 현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못해도 25pp는 당연히 해준다. 왜냐하면 고용지표 더 부진하게 나오는데 저는 연준 위원들이 이를 두고 가만히 동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9월 고용지표 발표되고 제가 예상한 대로 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안도넬리가 그동안 이제 움츠러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만큼 훨씬 더 위로 뛰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금리 인하 못하면 베센트 장관 당신도 자리 위험하다 뭐 이랬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문남중 연구원을 더 지금 연준에다 보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지금 발언. 굉장히 늘 세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남다르신데요. 또 다른 종목들도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저희가 앞서서는 뭐 엔비디아 실적도 봤었는데 사실 지금 최근 한 3주 동안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또 샀던 건 메타라고 하더라고요. 실적 좀 잘 안 나오니까 오히려 이때 기회다 하면서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주가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메타를 샀던 게 좀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던데요. 저는 투자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메타 플랫폼스 제도 최근에 주가를 좀 보니까 악재 때문에 좀 개별 요인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 M7 기업들의 주가는 변동성이 커요. 특히 테슬라가 대표적이죠. 메타를 얘기하기 전에 테슬라를 가지고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주가 급등이 나타났죠. 근데 올해 2월에서 4월 상반기에 미국 증시 급락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조금 떨어졌지만 올해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도 동일한 것 같아요. 저는 메타 플랫폼스를 볼 때 이거는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아마 메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비대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큼 높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지만 결국에는 이 가상세계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하는 게 일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메타 플랫폼스가 캐펙스 투자를 꽤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시대가 열리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AI 생태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단계는 AI 모델, 클라우드, 뭐 반도체가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1단계예요. 근데 이게 애플리케이션이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2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3로 가야 되는데 이 플랫폼을 주도하는 회사는 길게 보면 딱 세 개입니다. 오픈 AI, 메타 플랫폼스, 알파벳. 얼마 전에 오렌 버핏이 알파벳 투자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는 지금 당장의 주가 움직임을 갖고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캐펙스 투자 늘리니까 메타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메타는 길게 보면 정말 나중에 정말 좋은 기업이 될 걸로 좀 보고 있다. 근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서학금 개미들이 이렇게 메타를 많이 사신 걸 보고 깜짝 놀랐고 너무 잘한 결정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 악재는요, 일회성 악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메타 플랫폼스 좋게 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 주식들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네. 단기 조정 받는 동안에 이제 제약주, 특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이제 비만 치료제 계속 이제 1위를 달성하고 있고 1조 달러 이제 돌파하려고 한다 시총도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AI 주식과 반대로 가는 제약주를 지금 포트폴리오에 같이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라이닐리는 사실 최근에 좀 주가가 주춤했다가 그 전에 보면 되게 많이 올랐죠. 그렇죠. 비만 치료제 때문에 한번 사이클이 있었고 그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좀 쉬어갔던 종목이고 최근에 다시 조금씩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개별 기업으로 좀 한정해서 봐야 되는데 저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갖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면서 먼저 꺼내들었던 게 반도체였어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이 아닌 국가들의 다국적 기업들은 분명히 미국에다가 팩 같은 거를 짓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사실 이 바이오 제약 쪽도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그때 좀 소외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2기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앞으로 AI 뭐 반도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강조하는 거는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의 핵심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좀 많이 꺼내들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내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스토리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올해 그 연간으로 보면 S&P 500의 EPS 증가율을 실적이 좋은 섹터를 보면요, 단연코 IT고요. 또 그 차순위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나머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섹터를 보면 금융과 헬스케어 정도입니다.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실적 대비 되게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부 기업들 주가가 부각되고 있지만
이제야 그 실적을 반영해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AI 반도체 당연히 계속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이제는 일정 부분 제약바이오 쪽의 대표 기업들 조금씩 담아 놓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환율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뭐 원화 약세, 엔화 약세 다 얘기를 하지만 엔화 약세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요? 단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요? 엔화 말씀하셨어요? 네. 엔화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에 재정 지출을 강조하는 내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엔화 약세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간의 관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애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많이 개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엔달러 환율 기준으로 달러 대비 155엔대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요. 지난해 4월에서 7월 중순에 일본 정부와 BOJ가 애환시장 개입을 하면서 그때 엔화를 평가 절상을 단기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달러 대비 엔달러 환율이 155엔대를 넘어가게 되면 일본 정부와 BOJ의 외환시장 개입은 당연히 단용되는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160엔대 부분까지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실질 임금과 같은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애환시장의 변동성은 훨씬 더 확대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달러엔을 계속 보는 이유가 달러원도 저기에 계속 연동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 보면은 일본에서 계속 이제 경기 부양책이 21.3조 엔 경기 부양책 나온다고 하고 뭐 이러니까 결국은 엔화가 약세가 굉장히 심하게 되면서 아까 155보다 이제 훨씬 넘어서 157까지 갔고 이제 160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영원님은 오히려 155 밑으로 개입 내려와서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사실 방향성 자체는 엔화 약세 흐름인데요. 어차피 BOJ가 애환시장 개입하게 된다라고 하면 작년에도 이게 155엔대 넘어갔다가 135엔대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또 약세돼서 올라가다가 그럼 개입 한 번에 다시 내려서 이게 변동폭을 좀 줄여준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아마 하는 게 점진적으로 외환시장에 약세가 대한 가더라도 점진적으로 약세지 좀 지금처럼. 속도 조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좀 개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 임금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9월 실질 임금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9개월 연속 아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화 약세가 더 두려워진다라고 하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거를 용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환시장 개입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은 앞으로 좀 커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엔화랑 원화랑 뭐 예전에 동조화되는 모습들은 있었지만 저는 구조적인 변화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야 우리 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에 갔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왔고 실제적으로 국내에 많이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국내 투자 안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 올해 연간으로 보면 해외 투자 그리고 기업들의 해외 투자 이 금액 전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액가 거의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원달러 환율은 이제는 이제 뉴노멀로 좀 봐야 되죠. 그러니까 1,400원대가 고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일시적으로는 1,500원도 넘어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1,370원, 8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달러 환율의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1,500원을 좀 일시적으로 좀 넘어갈 수는 있다. 그러다가 전반적인 대내 요인들이 안정을 되찾는다라고 하면 한 1,380원 정도까지 내려올 여지는 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원달러 환율 흐름들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쪽으로 그냥. 네, 일단은 1,500원대를 일시적으로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이렇게 엔화나 달러 인덱스랑 네. 상관없이 이렇게 확 밀어서 네. 우리도 개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차트 네. 자체가. 네. 근데 이제 일본은 개입을 안 하는 것 같고. 예, 아직은 안 그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합니다. 재무상이 그래도 발언한 거 있지 않았었나요? 근데 발언해도 차트는 하나도 아, 움직이지 않아요. 예, 반응이 시장이 없었으니까. 반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지 표명일 뿐인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보이거든요, 차트로. 엔화랑 반대로 갈 때들도 네, 중간중간 네, 네.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의지는 확고하게 뭔가 좀 막아주고 싶다. 더 이상 1,500원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고 일본은 조금 그래도 좀 내버려 두자. 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일단 그 일본 엔화는 BOJ가 개입하려고 하는 그 수준까지는 아직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고요. 한국은 사실 1,400원대 환율을 예전에 우리가 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거를 경험했던 사례가 그렇게 별로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환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로 들어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보면 그 이번 달 5일 한국 증시 코스피가 마이너스 6%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 그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었고 사실 그 이후로 보면 일간 변동폭이 되게 크거든요. 사실 앞으로는 코스피가 100포인트 정도 전후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4,000이잖아요. 근데 자꾸 예전 생각, 코스피가 2,000에서 머물렀던 당시의 일간 변동폭을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움직임을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4,000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100포인트 정도 움직이는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동일해요. 외환시장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거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좀 변화된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조금씩 익숙해져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는 1,400원대 환율에 놓여 있는 기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저희 이창용 총리 나오고 계신데 네. 싱가포르에서 발언 한번 잘못해가지고 지금 막 금리도 날리고 다 엉망이라고 난리들 하고 있는데 한국 금리는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 규제이기 때문에 올해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걸로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 구간에서 한국의 전체 부동산 가격 지수하고 서울만 떼놓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금리 인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를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아마 내년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위축되는 모습들이 연속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걸 용인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발표된 분기별 실질 GDP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게 1년 6개월 만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는 좀 낮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중심으로 좀 통화 정책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다시금 금리 인하를 재개할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 좀 열어둘 수도 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